저희 채널에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 저자 라우언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책 요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아직도 예. 사랑을 받게 될 줄 사실 전혀 예상 못했었는데요. 예, 지금 많이 응원을 주고 계십니다. 미국 주식 핫하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지금 미국 주식 지금 분위기 괜찮나요? 지금 요즘 한국장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코인도 이제 많이들 하시지만 또 그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같이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네. 미국 주식이 좀 더 대안으로 얻고 있지 않을까 요즘 들어서요. 미국 주식 투자한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미국 주식만으로 치면 한 2년 정도 된 상황이고요. 만으로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류도 많이 투자했었고요. 그 더 전에는 예. 저도 물론 한국 주식을 또 상처를 또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 책을 봤더니 무한매수법으로 수익이 괜찮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네. 방법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매달 똑같이 일정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1년에 한 이제 원금 대비로 2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면 준수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네.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고 욕심을 최대한 부리지 않는 예.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로 치면 2천만 원 정도가 평균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달 이제 또 카페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보셨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 그 돈을 어쨌든 종잣돈을 좀 모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종잣돈을? 사실 빚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의료인으로서 예. 어느 정도 이제 한 달에 이제 벌이가 좀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예. 저도 조금 어렸을 적에 좀 힘들게 또 살아온 또 그런 경험이 있고 예. 또 집안이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풍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굉장히 많이 빚을 진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됐고요. 학비 비싸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개원을 할 때도 물론 당연히 이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이제 빚으로 이제 개원을 나중에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도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빚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필명이 저는 라오셔가지고 네네. 라오스 그렇죠. 라오스 이러면서 그래서 저 라오님이길래 물어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미국 주식만 100% 하고 계시다고. 아, 예, 예. 예. 저도 사실 이제 필명을 만들고 나서 이 단어가 라오스 언어였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기는 했거든요. 실제로 예, 카페에 오신 분 중에 라오스 언어를 검색하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면 딱히 뜻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아니, 뜻은 있습니다. 뜻 어떤 거예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뜻인데요. 아. 예, 그 사실 유명한 게임 이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뜻은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느낌이 좀 나네요. 예, 확실히. 있죠. 예,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느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까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담은 이제 필명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이 100%시잖아요. 예, 100%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한국 주식 얘기부터 사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 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기 전이죠. 그때 한창 뭐 예. 예를 들면 뭐 물론 이제 그냥 같이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테마주가 한창 또 이제 유행했는 시절도 있었고 굉장히 혼조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의대를 다니고 있었던 좀 뒤늦게 다시 다니고 있었던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을 이제 그때 한창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코스피 2000을 넘어가고 네, 좋았죠. 예, 그때 또 이제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겹치면서 또 이제 그 당시 후보분이 뭐 코스피 3000 간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또 한창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이제 포모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뭐 지금 주식을 안 하면 바보라는 등 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저도 처음으로 주식이란 거를 했었거든요. 나름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이제 그 정석대로 투자한답시고 공부하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지요, 네. 뭐 LG전자 또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나름 그래도 섹터를 분산한답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종목은 다 같네. 예. 네네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주식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그런 테마주도 살짝씩 이제 해본 적은 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이제 나름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스스로 이제 칭찬하면서 이제 갔었죠. 왜냐면 이제 그 매수하고 나서 한동안은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망의 그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제 미국에서 뭐 강아지한테 대출을 해줬다느니 뭐 이런 소문이. 근데 저는 사실 그 말 안 믿었었어요. 예, 안 믿었었고 설마 미국이 그런 막장짓을 할 거라고는
그냥 헛소문이나 이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이제 지속됐을 때 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예, 포기하지 않고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리만 사태를 이제 경험을 제가 하고 나니까요. 아 정말 2000부터 시작해서 800대까지 가는 그 시간이 정말 그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그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오는 거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트라우마가 사실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제가 29살이었거든요. 다시는 주식 안 한다는 각오를 하고 29살의 마지막 날에 전부 전량 매도를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그냥 전부 다 손해를 그냥 각오를 하고 매도하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하고 굉장히 큰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이제 포기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다음 해에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했잖아요. 정확하게 저점에서 포기를 했던 상황이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예, 근데 나중에. 그때 그 분위기가 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죠. 그냥 네네네.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상처를 받은 것들이 물론 주식 자체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시에 이제 있었던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금융가에 있었던 분들에게 좀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 주식을 아예 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 멘탈적인 이유도 있고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제 한국 주식을 안 하게 된 이유는 그냥 한국 주식이라는 그런 영역 자체가 일단 전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이머징 국가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밖에는 사실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비중을 두고 뭐 해지라든지 뭐 리밸런싱의 측면에서 한국 주식을 아주 소량 가지고 있는다 이제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주식을 대부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한국 주식을 거의 대부분의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죠. 맞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중국 이슈, 뭐 일본 이슈, 러시아 이슈 이런 거에서 맨날 이제 그 강대국 사이에 이제 해서 새우등 터지고요. 그다음에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한국 입장에서는 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합쳐봤을 때 한국 주식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너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상당히 쉽죠. 그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일단 전 세계의 자금이 일단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인재가 몰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가장 차별화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다른 나라랑 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미국도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실제로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꽤 구조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다 이민자들 덕분에 이제 뭐 불법 치료자 포함해서 이제 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그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또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을 이제 그 CEO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인도계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의 모습, 미국의 모습을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계속적으로 인재가 몰려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사실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투자법은 많이 알고 있는데 무한 매수? 어떻게 해야 무한 매수인가요? 결국 이제 투자나 트레이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매도를 언제 하느냐거든요, 결국은요. 매도는 전문가가 없죠. 예. 매수를 물론 잘한 것도 너무 어렵지만 매수를 잘했다고 쳐도 일단 매도가 너무 어려울 뿐더러요. 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가 고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건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설령 뭐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한 다음에 혹시나 더 날아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매도를 못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매도를 한 다음에 계획이 없어요. 매도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돈이 만약에 일정 자금이 생기게 되면 이걸 다시 뭔가에 투자를 해서 다시 수익을 낸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그럼 계획을 할 수 있다면 매도도 조금 더 욕심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고 그 매도를 했을 때 자금이 생기는 걸로 또 다른 계획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만약에 낼 수 있다면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고민을 하게 된 게 이 무한매수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법을 적용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예전에 이제 코인으로 또 한번 실패를 제가 겪었었기 때문에 2017년. 예, 2017년에 이제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리만 사태 때도 나름 그래도 조금 더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에 들어가서 조금 괜찮은 분위기를 얻다가 이제 폭락을 하고 코인도 2017년 전 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불장이었죠. 예, 예. 그래서 나름 6개월 정도의 불장을 경험을 하고 다시 폭락을 겪었는데요. 그때도 결국은 이제 깨달은 거는 내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사이버 머니에 불과한 거죠. 그 돈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한매수법을 이제 그때 만들게 된 시초는 사실 코인 때부터였는데요. 네, 코인 때 이제 2018년도 때 쭉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결국 사이버 머니가 다시 사라지는 이제 경험을 또 두 번째로 하게 되니까요. 이게 이런 투자 방법이 결국은 장투라고 보통 하잖아요. 장투라고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고 단투랑 장투로 섞어서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좀 꾸준히 이제 또는 주기적으로 실현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내 돈이고 또 그게 활력소가 된다는 걸 또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트레이딩법을 사실 그때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느낀 건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이제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같은 금액 가지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이제 낮춰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저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매수를 이어가서 평단을 낮춰가다가 나중에 매도를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또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금을 실현을 하는 연습을 코인 때부터 계속 해오다가 이제 코인도 이제 또 좀 이제 신뢰를 갖기 힘든 기간이 또 다시 2020년도 초에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미국 주식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으로 전부 다 이제 자금을 다 옮긴 거는 2020년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법이 네네. 상승장에서는 뭐 수익이 당연히 날 거고 네네. 저 횡보장, 박스권에서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하락장에서는 어때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하락장도 만약에 코로나 같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장에서는 무한배수법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 있고요. 반대로 아주 완만하게 흐르는 장은 장기 장기 하락장이죠. 보통 이제 2018년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인데요. 그런 하락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 하락장에서는 미국 주식 이제 무한배수법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을 내기가 힘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이제 3배 레버리지로 이제 그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일부러 변동성을 먹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이제 일부러 더 많이 하락시켜서 그만큼 이제 정액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개수를 더 많이 같은 가격에 대해서 개수를 더 많이 이제 살 수 있다는 것과 그거를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도 훨씬 더 1배보다는 이제 3배가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변동폭을 이용해서 이제 매도를 잡기 위해서 이제 3배 레버리지를 물론 옛날에 코인도 그랬지만요. 선택한 거였는데요. 2018년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완만하게 변동성이 별로 없이 계속 하락을 이제 지속하는 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힘든 무한매수법도요. 물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지수 자체가 하락하니까요. 그래도 횡보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올해 같은 장은 하락했다 상승하는 그런 횡보장이 상당히 여러 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약에 그냥 본인만의 기준이 없이 만약에 투자한다면 상승할 때 샀다가 다시 하락할 때 팔고 이런 거를 반복했을 수도 있거든요. 올해요, 특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기준 없이 매매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혹시 한국 주식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한국 주식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요. 3배 레버리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버스 고버스까지는 있죠. 네. 이제 2배 레버리지까지는 있지만 변동성이 오히려 클수록 좋거든요. 이 방법은요. 예를 들면 QLD라고 해서 2배 레버리지 이제 나스닥도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이 방법을 하기엔 변동성이 좀 작아서 3배 레버리지를 보통 추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변동성이 크고 낮을수록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근데 상승장에서도 이익이 나고 횡보장에서도 이익이 나면 많은 시기 내내 수익이 나겠네요. 그렇죠. 하락장은 굉장히 짧잖아요. 시기적 자체적으로 보면. 결국 주식이 확률 게임이니까요. 확률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높이려고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ETF들을 담아야 되나 하는데 또 3배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TQQQQ라는 TQQQ. 그렇죠. 그거 말고 또 다른 ETF들도 있나요? 실제로 3배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3배 레버리지 하면 보통 TQQQ 또 조금 더 아시게 되면 이제 FNGU라든지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 사실 ETF는 아니고 ETN이긴 하지만요. FNGU나 최근에 또 나온 불즈라고 이제 또 FNGU랑 좀 비슷한 또 3배 레버리지가 있고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속슬이라고 해서 SOXL이죠.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유명한 이제 3배 레버리지고요. 너구리도 알아요. 네네. 유가 3배.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제 그 ETF의 3배 레버리지인데요. 또 그거 말고도 뭐 중형주, 소형주 또는 이제 라브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또 바이오 섹터도 또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급하는 실제로 종목은 한 20여 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ETF를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ETF에서도 또 ETF를 여러 여러 개를 개를 가지고 최대한 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거의 지수 평균화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섹터별로 조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은 또 뭐 이렇게 주택 관련 또는 뭐 항공 방위 산업 이런 쪽으로 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기술주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 분산이겠다. 네네. 그러면 제일 큰 비중은 어떤 ETF세요? 그래도 기술주 쪽이죠. 그래도 기술주. 기술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가 있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OX를 가장 이번 매수법에 좀 좋은 종목으로 보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수익 좀 나셨겠는데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무한매수법 기법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 2부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들어보니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